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 친구가 모 언론사에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을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날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었다. 드디어 시험날인 일요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희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서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잔지 남잔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간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걸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조건 등 세부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메일 주소를 주시오. 저는 컴퓨터도 이메일도 없습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엔 단돈 $10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3배로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그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어 있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이메일도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그럼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죠.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택한 것이다.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건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다. 어떠한 상실도 괜시리 다가오는 법이 없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다. 만약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슴은 알고 있다. 마당 의자에 앉아 곤충도감을 읽고 있는데 여치가 날아와 손등에 앉았다. 칼 융이 말한 동시성이었다. 융이 어느 날 진료실에서 정신장애 환자와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한 투구풍뎅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환자가 꿈에서 누군가로부터 투구풍뎅이 모양의 보석을 선물 받은 것이다. 환자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창문을 두드렸고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황금색 곤충이 유리창에 몸을 부딪히고 있었다. 용이 창문을 열어주자 풍뎅이 한 마리가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환자가 말한 투구풍뎅이와 비슷하게 생긴 그 지방의 토종 풍뎅이였다. 용은 이 우연한 사건을 동시성이라 명명하고 연구를 계속해서 이런 동시적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또 다른 현실에서 서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여치는 내가 모르는 다른 현실의 질서와 연결되는 법을 아는 걸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물을 누군가는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나타나 보이고 싶은 그 사물의 소망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는 여치가 방충망에 앉아 집안의 나를 들여다보았다. 마치 전생의 내가 현생의 나를 응시하는 것처럼. 내가 해독할 수 없는 어떤 할 말이 있는 듯했다. 어느 날인가 마당에 서리가 내리기 전이었는데 낙엽 위에 여치가 앉아 있었다. 더듬이엔 힘이 없고 손바닥에 올려놓아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도시 한복판에서 만나 정을 나누었는데 너무 일찍 작별한 것이다. 낙엽 위에 내려놓자 여치가 나지막이 속삭인다. 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다시 올 거예요. 여치가 옳은지도 몰랐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죽은 척 하는지도.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무덤터를 미리 정해놓고 수시로 그곳에 가서 누워있곤 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죽어서 그 자리에 묻힌 뒤에도 나는 그가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린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언제나 이곳에 있다. 여치로 인간으로 몸을 바꿔가면서. 여치와의 만남 이후 너무 일찍 육신을 떠난 나의 첫 번째 영적 스승을 생각하며 나는 말하곤 한다. 그러지, 당신은 죽은 척하고 있는 거죠? 그의 눈큰 사진을 들여다보면 어떤 땐 정말로 죽은 척하고 있는 것이란 느낌이 든다. 다른 스승들도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나와 함께 14년을 살다가 며칠 전 죽은 강아지 궁금이도. 궁금아, 넌 지금 죽은 척하고 있는 거지? 궁금이는 울먹이는 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곤 영영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무한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래요.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잠시 죽은 척할 뿐입니다.
우리가 탄생과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형태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여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변형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를 절박한 마지막으로 데려간단 말인가.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올해 초여름 마당으로 나가는데 황매와 덤불 사이로 가로지르는 연초록 날개가 눈에 띄었다. 긴 날개 여치였다. 그렇게 우리는 기적처럼 다시 만났다. 누가 아는가? 다음엔 여치가 장발을 한 나로 내가 연초록 날개를 가진 여치로 만나는 기적이 또다시 일어날지.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삶을 신뢰하는 것처럼 죽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영원한 작별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 누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나는 바란다. 그는 지금 죽은 척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나도 여치처럼 죽은 척 위장하고 떠날 것이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짧은 만남이든 전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